8장은 레이더 웨이브 프로퍼게이션인데요. 8장 내용은 사실은 이 지구가 둥글음에 따라서 웨이브가 어떻게 전파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를 진행을 하는데 8장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이런 지구 공률 뭐 이런 거라서 네, 아주 장거리 레이더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을 스킵을 하고 9장을 넘어가서 9장은 내용이 이제 클러터와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러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노이즈를 따질 때는요, 레이더의 노이즈를 따질 때는 제머하고 레이더의 이제 그 신호, 리시브드 신호라는 거거든요. 신호하고 제머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터가 모두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신호는 우리가 시그널은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부터의 리턴이 되겠죠. 제머는 만약에 레이더를 맞거나 할 위험이 있는 적기가 이쪽 레이더를 보고 반대로 쏴주는 제밍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머도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제머가 나온다는 얘기는 레이더가 이렇게 적기를 향해서 레이더를 쏘게 되면은 적기 또는 여기 이제 지상에 있는 어떤 그 타겟들이 이 레이더를 향해서 반대되는 걸 우리가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ECM이라고 하죠. 일렉트로닉 카운트 메저리라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돼서 레이더 쪽에서 해주는 게 ECCM,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머는 ECM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CM을 하려면 사실은 내가 이제 레이더를 쏘면은 여기서 반대로 해주는 게 제머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 신호를 여러 가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PRF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PRF가 어떠한 방식이 있다 하면은 얘를 쏘고 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는 바커 코드를 보내고요. 얘는 수도 랜덤 코드를 보내고요. 얘는 또 다른 방식의 코드를 보내고 하면은 이 받는 녀석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합니다. 만약에 같은 바커 코드를 보내면은 얘가 그걸 전부 받아가지고 위상을 좀 바꿔서 다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아니면 딜레이를 좀 바꿔 다르게 보내게 되면은 여기 이 레이더가 딜레이를 좀 더 주면은 얘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착각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게 바로 제머의 일종이 되겠는데, 만약에 코딩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런 방식으로 얘를 보내면 얘가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 제머는 보통 노이즈 제밍이라고 해가지고 주파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신호가 이렇게 몇 군데를 보내죠. 사실은 A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파수 축이면은 한 주파수만 보내는 게 아니고 얘가 알아채기 힘들도록, 또는 얘가 이런 ECM을 하기 힘들도록 여기 보냈다가 여기 보냈다가 여기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파수를 호핑을 하는 방식, 우리 주파수 호핑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통신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주파수를 건너뛰어서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얘가 그거를 전부 따라가기 힘들므로 이런 경우 전체적인 노이즈로 이 전 대역의 주파수에다가 이렇게 잡음을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받는 게 노이즈가 굉장히 커지므로 잡음을 받기가 힘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 제머는 노이즈 제밍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란 거는 저번에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했다시피 이거는 전자기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노이즈가 되겠고요. 사실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클러터가 되겠습니다. 클러터. 그래서 9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게 클러터인데, 클러터는
신호가 아닌 모든 리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이더가 이렇게 타겟에서 신호를 보내겠죠. 사실은 사이드 로브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사이드 로브가 그 얘기는 모든 에너지가 이쪽 타겟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산이 있다거나 여기 다른 타겟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물론 이쪽으로 나간 에너지 양은 적지만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나간다 이 얘기죠. 에너지가 나간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도 뭔가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그 심각한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이런 전파를 이제 각도별로 보낸다고 하면요. 물론 이게 메인 로브 이쪽에서 보내는 메인 로브가 되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타겟이 굉장히 멉니다. 먼 타겟이 있어서 타겟이 신호가 굉장히 작은 신호가 날라오고요. 이쪽에서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타겟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보내는 신호는 적지만 리턴이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쪽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큰 신호를 보내긴 하지만 타겟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이런 상황 또는 여기서 이 타겟 뒤쪽에 이러한 산이 있습니다. 또는 빌딩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메인 로브를 맞고 오는 신호가 타겟에서 오는 신호 플러스 이렇게 커지면요. 사실 각도 굉장히 뭐 5도라 하더라도 이 면적이 굉장히 클 텐데요. 산을 맞고 나오는 면적이. 그래서 이런 산을 맞고 나오는 신호.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란 거는 타겟을 맞고 나오는 신호 외에 모든 리턴 레이더에서 나오는 모든 파에 대한 반사파가 원하지 않는 반사파가 클러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게 타겟이 지금 목표 신호라고 하죠. 타겟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서치를 할 경우에는 요 레이더의 그 빔을 돌리겠죠.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는 경우에는 얘는 아까 타겟이었지만 현재 타겟은 여기에 있을 수 있죠. 다른 타겟이. 이런 경우에는 얘는 아까의 타겟이었지만 현재는 타겟이 아니고 이 사이드 로브에 걸리는 어떤 클러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 빔에 걸리는 이런 그 타겟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타겟들 또는 이런 바닥을 맞고 나오는 것, 산을 맞고 나오는 것 또는 호수를 맞고 나오는 것들이 모두 클러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다른 신호 중에서 이 클러터가 가장 큰 잡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원하지 않는 신호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RP 대신에 우리 통신에서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인데 레이더에서는 SNR보다 SCR 시그널 투 클러터 레이시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클러터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9장에 지금 얘기가 되겠죠. 똑같이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가 이제 가장 레이더의 숙제 중에 하나죠. 이 클러터를 제거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클러터가 생긴 이유가요. 엄밀하게 따지면 레이더 빔이 매우 부정확한 데 있죠. 사실은 굉장히 이런 샤프한 빔, 이런 바늘 같은 빔을 쏜다고 하면 타겟이 여기 있고요. 나머지들은 여기 뭐가 있다 하더라도 얘들은 클러터가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빔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좁은 빔이 아니고 이렇게 큰 어떠한 각도를 가지는 빔 또는 사이드 로브가 같이 신호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클러터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또는 안테나의 빔 패턴에 이상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바로 클러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는 뭐냐 그러면 무빙 타겟이란 게 사실 이런 무빙 타겟 MTI라고 하는데요. MTI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MTI가 AMTI가 있고요. AMTI는 여기서 A라는 거는 에어본 공중에 있는
비행기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GMTI, 여기는 그라운드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인데 어느 게 더 기술적으로 어렵냐 하면 얘가 더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중에서 MTI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행기가 만약에 이제 그 주파수 축이 있다고 할 때 사실은 비행기가 어느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우리의 그 플랫폼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레이더가 있어서요 움직이는 경우가 되겠는데,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정한 도플러를, 얘가 가만히 있는 녀석을, 가만히 있는 타겟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움직임 속도 때문에, 상대 속도 때문에 도플러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자기가 가만히 있다, 자기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도플러가 0일 때가 있고, 어느 정도 만약에 얘가 이제 그 도플러 0인데요, 땅을 볼 때는 이렇게 각도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빔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요, 여기는 도플러 0이지만 여기는 도플러 약간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는 도플러가 매우 있고요. 전에 그 도플러 효과의 FD에서 나왔지만은 FD는 2V 오버 람다 코사인 세타였죠.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게 각도에 따라서 도플러가 바뀐다는 얘기인데, 지금 코사인 세타가 이쪽이면은 각도 0이고요. 이쪽이면 각도 90도죠. 90도이기 때문에 90도면 도플러가 안 생기죠. 코사인 90도면 0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빔을 쏜다고 하면은 빔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이쪽으로는 도플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쪽 방향 어떨까요? 약간 틀어진 방향. 도플러가 약간 생깁니다. 큰 값은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 쪽으로 빔을, 사실은 빔을 이쪽으로 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빔을 쏘게 되는데 보통은요. 하지만 사이드 로브가 이렇게 나오죠. 사이드 로브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그라운드 쪽으로도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를 맞고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을 altitude retur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altitude return.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의 비행기 자체의 어떤 그 바닥을 맞고 나오는 효과가 되겠고요. 자, 그럼 타겟이 만약에 여기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이 있다, 타겟이 있다고 하면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요만한 어떤 속도에 따른 만약에 자기 쪽으로 온다고 하면 이렇게 주파수 쭉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타겟이 있겠죠. 반대로 타겟이 멀어진다고 하면 여기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타겟이 마이너스 주파수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 타겟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이 타겟이 이 그라운드 리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타겟이 이 비행기와 비슷한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고 하면은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타겟의 상대 속도가 여기에 만약에 타겟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노이즈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타겟을 판단하기 힘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어본 타겟들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다 하더라도 금방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하면은, 간단하게 지금 주파수 축이죠. 주파수 축이니까 우리 필터를 씁니다. 필터. 주파수 축에서 이렇게 되는 필터가 뭘까요? 이게 높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요. 이게 HF일 경우에요. 높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는 없애버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필터가 바로 하이패스 필터라고 하죠. 하이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그라운드 리턴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겟 리턴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오고 여기 그라운드가 있고 0이고 주파수가요, 여기에 타겟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통과시킨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보이고 이 정도 타겟이 있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하이패스 필터를 잘 통과시키면요. 알려진 바로는 AMTI는 이런
이거는 이제 템포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시간적인 템포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하이패스 필터만으로도 AMTI는 해결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GMTI라는 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GMTI라는 거는 비행기가 이렇게 그라운드를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땅에 있는 탱크나 아니면 뭐 차나 사람, 심지어 사람의 속도 같이 사람 같은 그걸 이제 얘가 이렇게 전파를 쏘겠죠. 땅으로 쏘게 되는데 자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경우에는 그 도플러가 생기겠죠. 물론 그라운드 리턴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이드 로브가 있어서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기 0이면요 주파수가 되고요. 자기 속도만큼 이 메인 빔에 따라서 이렇게 그 리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겟이 이렇게 있는 거죠. 타겟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겟은 그라운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메인 빔의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타겟은. 왜냐하면 타겟이 AMTI 에어본 이런 그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므로 무조건 이 그 메인 빔에서, 왜냐하면 메인 빔이 여기 땅을 맞고 나오는 거 또는 산을 맞고 나오는 거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들을 이 메인 빔 클러터로부터 분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하이패스 필터 갖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MTI가 여기 이제 사실 연구할 일이 챌린징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방식들을 몇 가지 미리 이제 뒤쪽에 나오지만 미리 얘기를 해보면은 스텝이라고 있죠. 스텝. 레이더에서 스텝이란 게 사실은 통신에서도 나오는데 통신에서 나오는 스텝하고 좀 다릅니다. 스페이스 타임 어댑티브 프로세싱이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요즘 배열 안테나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그 비행기에다가 배열이 있는 경우에 이 안테나들을 들어오는 신호가 각각 빔을 한번 이제 탁 쏘고 받은 신호들이 이 배열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생기는 신호가 3차원 신호, 데이터 큐브가 3차원 신호가 되는데 그 녀석들을 전부 다 잘 조합해서 잘 조합해서 타겟들을 여기서 잘 구분해내겠다 하는 게 이제 스텝 방식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잘 동작한다고 알려져 있죠. 가장 잘 동작하지만 현재 컴퓨터 수준으로서도 역시 계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동작은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리얼타임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많은 그 아류들, 전에 그 시그마 델타 스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텝 방식들이 있죠. 이런 방식들은 전부 다 조금 계산량을 그 어프록시메이션으로 많이 줄인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로메트리 방식이라고 있고요. 인터페로메트리 방식이란 거는 위상을 측정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움직이느냐, 이 방식은 아마 그 화산 활동 같은 거를 측정할 때 지표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관측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지구과학 하는 그쪽 분야에서요. 역시 이것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영상 레이더에서 이미지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미지를 지금 찍고 좀 이따 찍고 해서 그 시간 차이를 가지고 타겟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인터페로메트리 방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될 방식 중에 하나가 DPCA 방식이라고요. 예. DPCA 방식이라고 이 방식이 상당히 잘 동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방식 DPCA 방식을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자, 클러터의 데피니션이라고 지금 쭉 나와 있죠. 예.
클러터가 그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서페이스, 방금 얘기했던 게 주로 서페이스 클러터, 지상에서 나오는 클러터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클러터들은 측정을 실제로 함으로써 얼마나 전파가 많이 반사가 되는지를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계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이 책에서는 이 레드 각도, 그레이징 앵글에 따라서 이 보는 각도를 그레이징 앵글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이 G라는 게요. 이 각도에 따라서 물론 평평하니까 이 각도가 더 낮아지면은 아마도 더 매끈해 보이겠죠. 사실은요, 더 매끈해 보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RCS 얼마나 많이 반사가 되는지가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볼륨 클러터라는 게 있죠. 볼륨 클러터란 거는 셰프, 우리가 그 아까 ECM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디코이나 셰프 같은 거, 셰프는 보통 뭐죠? 광섬유 같은 걸로 만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광섬유가 아마 그 RCS가 굉장히 큰가 봅니다. RCS가 커야지 많은 반사가 많이 나오니까, 큰 전파 값이 반사가 되니까 타겟은 타겟을 판단하지 않고 셰프가 바로 타겟으로 그냥 오인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RCS가 큰 값을 이것을 하는데, 여기 이제 셰프에 따라서 주파수 또는 파장에 따라서 이 정도 크기를 가지는 RCS를 가진다. 여기다가 아마도 볼륨을, 셰프의 그 제곱미터당 볼륨을 곱해주면 전체 RCS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면 그 인섹트, 곤충떼들에 대한, 새떼나 곤충떼들에 대한 RCS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dBSM이라고 되어 있죠. 스퀘어미터당 dB RCS가 되겠는데, 만약 46 플러스 5.8 로그 WB, 여기서 WB라는 거는 새나 곤충의 무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나 아니면 눈 같은 거에 대한 RCS도 여기 설명이 지금 좀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적용을 할 일은 크게 많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 책에서는 그런 물방울, 빗방울의 그 직경,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RCS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러터의 스태티스티컬 모델은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그 노이즈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모델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클러터는 이렇게 이런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델을, 혹시 클러터를 뭐 별로 여기 계신 분이 그렇게 모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짜의 클러터를 만들겠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클러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노이즈를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겠다. 네, 그런 얘기죠. 여기 그림이 아까 보는 그 얘기죠. 이게 바로 클러터 리턴이 되겠죠. 지상으로부터 날라온 클러터 리턴. 타깃이 여기 있는 경우.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반복되는 이유는 역시 그 샘플링 레이트에 따른 얼라이어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이 된다. 자, 그래서 다음 무빙 타겟 인디케이터가 여기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된 대로 만약에 AMTI의 경우에는 필터가, 무빙 타겟 필터, 아까 저역 필터라고 그랬는데, 하이 패스 필터, 고역 필터라고 그랬는데, 이 저역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필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타겟 리턴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여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MTI 필터는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딜레이만 하나 주면 됩니다. 신호가 들어오고요. 딜레이만 하나 줘서 더하고 빼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임펄스 레스판스는 바로 델타 펑션으로 주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주파수 응답은 딜레이가 생겼으니까 델타는 1, 딜레이는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여기서 t는 딜레이. 이 그림을 오메가 축에 따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주파수를 계속 이제 늘려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요 앞에 값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이패스 필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두 개를 썼다, 이렇게 그 똑같은 걸 두 개를 쓰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마 성능이 좀 다를 텐데 두 개를 쓴 경우는 이제 그 주파수 쪽에서는 제곱이 되겠죠. 한 번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하게 되므로 주파수 쪽에서는 그냥 곱이 돼서 이렇게 약간 더 요 그림을 보면은 싱글과 더블의 차이가 싱글보다 더블이 더 아주 우리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필터 이런 경우죠. 이상적인 필터가 어떤 주파수보다 더 높으면 1이 되고, 이게 이제 이상적인 필터가 되겠는데요. 하이패스 필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더블 라인 필터가 더 샤프하게 꺾이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만약에 3개를 했으면 더 샤프하게 꺾이겠고요. 한 5차나 10차쯤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꺾이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샤프한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싱글 라인을 쓸 수도 있겠고요. 또는 더 샤프한 패턴을 원하면은 더블 라인 필터, 더블 캔슬러라고 합니다. 더블 캔슬러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DPCA 방식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방식을 얘기를 해보면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displaced, 이 책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phase centered array라는 내용인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데 비행기가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비행기가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 얘는 안테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D의 거리를 가져서 안테나 여기 두 개가 있는 경우인데 요때 한번 재고요. 요때 한번 여기서 잽니다. 여기서 번에서 재고요. 조금 있다가 첫 번째 안테나와 두 번째 안테나가 있을 때 두 번째 안테나, 첫 번째 안테나 위치에 정확하게 오면 한 번 더 잽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타겟이 이렇게 있고요. 차가 있고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안테나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되겠죠, 측정이. 두 번째 안테나, 첫 번째 안테나의 위치에 올 때는 차는 움직이던지 아마 이 안테나를 샤프하게 하면 이렇게 나무만 측정이 되겠죠. 차는 여기가 있을 테니까요. 측정하면 두 개만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안테나에서 측정한 것에서 두 번째 안테나 측정한 걸 빼주면 나무가 사라지고 차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안테나와 두 번째 안테나 측정한 거를 이렇게 가지고 하나 플러스 하나를 빼주면은 이게 이제 DPC 출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차이는 델타 T만큼 줘야 되겠죠. T만큼. T란 건 얘가 이제 어떤 속도로, 비행기가 어떤 속도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 센서의 거리 차이를 감안해서 요 속도를 정할 수가 있고 요 T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식을 속도하고 시간하고 요 거리를 잘 맞춘 관계식을 우리가 DPCA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요 조건을 매우 잘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안테나가 두 번째 안테나 위치와 정확히 같을 때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은 요게 좀 만족시키기가 아주 쉽진 않은 게 비행기가 직진한다고 하지만 바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일어나지 않고 약간 삐뚤어져서
측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PCA 컨디션을 맞춰주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그라운드 클러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식이라서 이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10절에는 PRF 스태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몇 개의 주파수를 같이 보내서 이거는 캔슬링을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정도로 하면은 구장이 얘기가 대충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0장 안테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